안녕하세요. 성북문화원에서 역사와 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김주미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역사 속의 라이벌 묘청과 김부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시대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국내 상황과 대외 상황으로 나누어서 얘기했고, 국내 상황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폈느냐 안 폈느냐, 즉 민본을 중요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시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말씀드렸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자주성이 확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요소, 국내적인 상황과 대외적인 이런 상황들이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의 정치를 폈는가 안 폈는가, 이것이 그 시대를 우리가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요소,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 대외적으로는 자주성 확보, 이 두 가지가 정치적으로 팽팽하게 대립했던 12세기 초중반의 시기를 묘청과 김부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2세기 초중반의 고려라는 사회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 오늘 강의에서는 묘청과 김부식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묘청으로 대표되는 서경파와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개경파가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도표로 통해서 살펴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묘청은 풍수지리 사상에 능했던 서경 출신의 승려입니다. 비록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의 한미한 출신이었지만 고려 지배층을 흔들고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다 결국은 반역죄로 몰락했고, 오랜 시간 동안 반란의 괴수로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묘청에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또 많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역사는 패자의 기록이 아니라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묘청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입장을 제기하신 분은 바로 민족주의 사학가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민족주의 사학가 신채호 선생은 우리 조선의 역사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묘청의 즉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신채호 선생이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시기에 활동했던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자주성 확보가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묘청의 그러한 서경천도 운동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신채호 선생이 망명지에 쓴 조선 역사상 1000년대 제1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 전투에서 양편 병력이 서로 수만 명에 지나지 않고 전투의 기간도 2년도 안 되었지만 그 결과가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고구려의 후예요 국방의 대국인 발해 멸망보다도 몇 갑절이나 더한 사건이니 대개 고려에서 이조에 이르는 1000년 사이에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을 것이다. 역대의 역사가들이 다만 왕의 군대가
반란의 무리를 친 싸움 정도로 알았을 뿐이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불가대 육아의 싸움이며 국풍파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과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총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묘총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여 조선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즉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이와 반대로 묘총이 승리했다면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나아갔을 것이니 이 사건을 어찌 일천년 조선사가 제1사건이라 하지 않으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묘총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한 사람은 바로 신채호 선생이고 또 특히 묘총의 석연청도 운동을 펼쳤을 때 고려의 자주성을 강조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부식은 고려 중기의 유학자이며 역사가이며 정치가입니다. 그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난을 진압한 후 승승장구했고 그 다음에 그 유교적 대의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그 고려 중세의 유교적 합리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관직에서 물러난 후 삼국사기 편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삼국사기는 한국 사람이라면 뭐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이거는 삼국사기는 그 인종의 명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는데 편찬이 되었는데 이자겸의 난, 묘총의 난 이런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이반된 민심을 다시 그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왕실의 안위와 정치적인 그러한 안정을 다시 재확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려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체제로 다시 나아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되는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그 편찬의 목적을 그 삼국사기에 밝힌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중국 문헌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너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사를 자세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는 역사서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다시 서술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저술함으로써 후세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이제 이런 편찬의 목적을 삼국사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의 편찬 목적을 보면 당시 12세기 상황에서 지식인이 갖출 수 있는 최상의 민족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민족주의냐면은 김부식이 보인 이런 편찬의 목적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이 중심이 되어서 쓴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그런 평가가 많은데 가장 그 삼국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묘총을 아까 굉장히 높게 평가한 신채호 선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삼국사기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까요? 삼국사기를 편찬함에 있어 어떤 사건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데 있어 중국의 예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중국의 예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 잣대가 항상 중국의 예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사대적인 그런 측면이 드러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동양의 역사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서술이 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쓰는 편년체와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는 기전체의 형식이 있는데, 가장 기전체의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본기, 세가, 열전치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서술이 되는데, 그 본기는 황제와 관련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본기라고 하고, 제후와 관련된 역사적인 그릇을 또 역사적인 서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본기에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김부식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과 대등한 천자국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고, 삼국사기를 쓴 시점인 고려 역시도 중국과 대등한 천자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을 본기 안에 집어넣어서 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교되는 것은 고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조선시대에 고려사를 편찬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고려의 역사를 본기 안에 집어넣어서 쓴 게 아니라 세기라고도 하고 세가라고도 하는데 세기 안에 집어넣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김부식이 무조건 사대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묘총이 자주적인 의식을 표방하면서 서경천도를 꾀하려고 했다라는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지난번에 얘기한 바와 같이 그 뭐 속임수를 써서 아주 무리하게 서경천도를 꾀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측면은 우리가 결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부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마찬가지로 묘총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래서 두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여기 PPT에 제시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경파는 묘총을 중심으로 한 그 신진 관료 세력을 서경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경파는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문벌 귀족들입니다. 김부식은 주로 이제 당시 고려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개경이었죠. 그래서 개경을 중심으로 한 기성의 문벌 귀족이 어디에 속하냐? 개경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파는 아까 서경파가 서경천도 운동을 이렇게 펼치려고 했는데, 그 사상적 배경은 바로 무엇을 갖고 했냐면은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덕이 쇠한 개경을 벗어나서 지덕이 좋은 지덕이 좋은 평양으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서경파는 풍수지리 사상을 정치적 사상의 기반으로 삼고 있고, 아울러서 묘청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승려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교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경파는 김부식은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상은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도 유교적인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의 사회를 재편하면서 고려를 다스려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저술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파와 개경파를 나누어 봤을 때 특히 이제 대외
정책을 봤을 때는 자주성을 강조한 게 어디냐? 서경파죠. 그래서 아까 그 시대의 국가가 자주성을 갖고 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잣대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 또 다른 하나는 중국과 대등하게 황제국 또는 천자국을 표방했느냐, 그래서 왕에 대한 호칭을 뭐 천자 또는 황제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랬는데, 서경파가 서경천도 운동이 좌절하게 되자 묘총이 난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의 연호를 천계라고 하면서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자주성을 강조했다. 더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아울러서 고구려의 옛 영토인 북진 정책, 그러니까 되찾고자 하는 그런 북진 정책도 이제 아울러 폈는데, 그거는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한 금을 정벌해야 된다. 근데 금의 영역은 옛날에 고구려의 영토와 이렇게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그런 북진주의적인 정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개경파는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보다는 자주성을 고려가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한다, 이쪽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엔과 뭐 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왜 이렇게 사대주의적이고 금과 타협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김부식은 북송이 멸망할 때, 북송이 이제 금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북송의 왕족들이 그 금의 볼모로 끌려가는 그러한 참혹한 과정을 받고, 금나라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고려가 섣불리 금을 치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경파는 수도를 서경이 옛날에 어디의 수도였냐? 고구려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또 금을 정벌해야 된다 해서 북진 정책 이런 것들을 표방했기 때문에 역사 계승의식으로 봤을 때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개경파는 개경파의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김부식이잖아요. 근데 김부식이 무슨 김씨냐면은 경주 김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신라 계승의식과 좀 더 이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파의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 도표를 통해서 서경파와 개경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서경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나누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경파는 무엇을 중요시했다? 국가의 대외적인 자주성 확보를 중요시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고, 그러한 가운데 북진주의, 특히 북진 정책은 어디를 치자? 금을 정벌하자라는 이제 그런 속에 북진주의, 이런 진취적인 성향을 보였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 세력을 약화시켜 그들의 정치적인 독점의 폐해를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결국 정치적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정벌하러 간다,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만한 승산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존심만 갖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당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명분은 기존의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 세력들을 약화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개경 천도 운동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고자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경파는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개경파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풍수지리 사상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정치 사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경파를 살펴볼게요. 개경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외적인 측면보다는 국내의 정치적인 안정을 더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개경파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파가 그 묘청의 난을 일으킨 서경파를 진압을 하면서 이제 개경파의 승리로 일단락 났지만, 우리가 그 개경파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누구를 위한 정치적 안정이었는가? 그들의 기존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이 아니었는가? 정말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고자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측면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묘청의 난 이후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들, 특히 문인들이 뭐예요? 굉장히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문신들이 무신들을 너무 업신여기고 뭐 그들이 권력을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독점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무신의 난이 일어나죠. 만약에 그들이 정치를 잘했다면 무신의 난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경파의 승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대한 편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사대주의적인 거 얘기했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는 삼국의 역사니까 고구려 백제의 신라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누구 중심이다? 신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너무 신라 중심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성향을 이제 개경파가 중심이 돼서 쓴 삼국사기에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서경파를 진압하고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승리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의 라이벌 묘청과 김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12세기 초중반의 고려의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묘청과 김부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 고찰, 그 다음에 묘청으로 대표되는 서경파,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개경파가 각각 어떠한 입장에서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도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뭐 압축해서 본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이나 그 백성을 위한 정치, 민분을 어떻게 중요시했느냐가 이제 그 시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한테 교훈이 되고, 또 이 역사라는 게 과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지금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못지않게 안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민주나 인권이 유린돼서도 안 되고, 또한 민주와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가 안보를 또
또 우리가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시기적인 그런 뭐 12세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이런 시대적으로는 많은 간격이 있지만 이러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자주성이라는 게 지금은 안보라는 걸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안정 민본을 민주화 인권으로서 대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 두 가지가 서로 뭐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고 상생을 이루는 게 그게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바람직한 그러한 시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